국제 뉴스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당사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제 개전 초기에 러시아, 미국 그리고 우크라이나까지 총 10명을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중요한 고급 정보를 좀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 적합한 분들을 찾아내서 인터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와 경제를 담는 새로운 지식 플랫폼 메디치보라 진행을 맡은 민소장 민경주입니다. 함께 진행을 맡고 있는 매대표 김현종입니다. 2019년부터 바로 직전 지난 7월까지 무려 3년 6개월 동안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SBS 김수영 특파원 자리해 보셨습니다. 예. 김수영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어떻게 한국 생활에 잘 적응을 이제 하셨죠? 예, 뭐 벌써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예. 이 돌아와서도 취재를 참 많이 했네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도 좀 의미 있는 기사들을 많이 남겼던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좋은 것 같고요. 때마침 또 워싱턴에서 취재기를 엮은 또 책이 나와줘서 여러 시청자들께서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워싱턴에서 좀 어떤 방식으로 취재를 했고 그런 취재원들에게 어떻게 좀 접근을 해서 한국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전해 드리고자 노력을 했는지 그 좀 기록들을 남길 수 있어서 더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안 한 얘기 오늘 유튜브에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취재 후기를 크게 말한 적이 없어서요. 뭐 대학교 같은 데서 학생들 상대로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 또 제가 책에 담은 얘기도 있고 책에 담지 않은 얘기도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묻는 대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가장 시급한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직접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아주 정책 결정권자들을 직접 취재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큰 전쟁이 벌어지면서 워싱턴에 있을 때부터 사실 굉장히 막막했어요. 이게 전쟁이 너무나 큰 전쟁이 벌어졌고 사실 미국은 이 전쟁의 사실상의 참가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미국 언론들도 전력을 다해서 이 전쟁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었고 백악관에서도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브리핑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미국 언론 같은 경우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현지에 특파원들을 많이 보내고 분쟁 담당 기자들이 현지에서 취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런 영미권 매체들의 특징은 현장에서 정책 결정권자나 중요한 당사자들을 직접 취재를 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를 시청자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워싱턴에서 이거를 보면서 좀 답답한 점이 있었고요. 제가 이거를 뭐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보도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너무나 좀 답답하고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화상 인터뷰를 하는 기술은 이미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이게 사람들이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 기술에. 근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화상으로 회의를 하고 화상으로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졌고 그게 제가 미국에서는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시도를 해보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정책 결정권자들이 이 화상 인터뷰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미국 바깥에 있는 분 중에서 인터뷰를 했던 분 중에 기억에 남는 건 탈레반 대변인이었거든요. 수하일 샤인이라는 탈레반 대변인인데 이분은 사실 전자기기나 기술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카타르 도하에 있는 분을 줌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이 궁금해할 만한 얘기들을 이분한테 직접 물어봤고 뭐 북한에 무기를 팔 계획이 있냐, 우리 고 윤장호 화사나 샘물교회 피랍 사건에 대해서 사과할 의사가 있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궁금한 질문들인데 그런 거를 그냥 직접적으로 질문을 했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다 들었었거든요. 이런 취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하게 됐고 그 뒤로 이제 오미크론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 그걸 처음 발견해서 신고한 뭐 남아공 의사 그리고 그 정체를 규명한 과학자 이런 분들도 심지어 남아공 보건부 부장관도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제3국에 있는 분들도 화상 인터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쉽게 접근이 된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건 좀 특수합니다. 이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막 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화상 인터뷰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잘 되더라고요. 심지어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키이우나 마리오폴 같은 경우는 마리오폴 부시장은 제가 인터뷰를 4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마리오폴 상황이 너무너무 궁금했죠. 이게 사실 도시가 어떻게 함락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떤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그 부시장이 인터뷰에 응해주고 그분이 도시의 상황을 한국 시청자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전해줬거든요. 그걸 다 화상 인터뷰로 담아내서 SBS 시청자들을 상대로 뉴스를 제작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키이우 같은 경우에는 키이우 시장 비탈리 클리치코라는 그 권투 헤비급 세계 챔피언 출신이죠. 맞아요. 정치적인 중량감으로 보면 거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버금갈 정도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분도 한국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당신에게 듣고 싶다라고 제가 굉장히 초창기부터 요청을 했는데 근데 그분을 인터뷰할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전쟁의 참상을 전하는데 이 폭탄이 터졌을 때 그 파편을 들고 나오셨어요. 정육명체 모양의 파편을 들고 나와서 아주 비주얼한 접근이에요. 네, 굉장히 비주얼한 접근. 저도 그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게 사방 500m가 이런 파편으로 다 초토화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로 맞아서 죽고 다친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말을 듣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저런 걸 맞으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전쟁의 참상을 외신의 시각이 아닌 우리 기자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역대로 보면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저희 현장의 기자들은 상당히 느끼거든요. 그런 고정관념을 깼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러시아의 입장을 직접 또 취재를 하셨잖아요.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그쪽의 반응들은 어땠습니까? 러시아는 제가 사실 최근에 보도했던 분 중에 콘스탄틴 코샤초프라고 러시아 상원 부의장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러시아의 권력 서열로 보면 상당히 푸틴과 가까운 그룹에 속하는 분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의 이너서클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정책 당사자 중에 한 분이고 근데 이분은 사실 제가 취재를 하면서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이렇게 섭외를 요청을 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고 전쟁이 진행 중이지만 러시아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다. 근데 들을 만한 이 상대가 적당치 않기 때문에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응해줄 수 없겠냐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뜻밖에도 인터뷰에 관심이 있다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실 질문에 있어서도 별로 제한이 없이 제가 사실 러시아는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별로 피하지 않고 러시아의 입장을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을 해줘서 어떤 질문이 가장 의외였어요? 어떤 답변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요. 사실 곤란한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실패한 전쟁 아니냐.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받아서 사실 군대가 후방으로 후퇴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고 있고 러시아의 움직임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걸 두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는데 이제 당사자의 입장을 한번 물어보는데 이 군대가 빠진 것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러시아 고위 인사가 이것은 계획된 군 재정비 과정에 있는 것이다라는 본인들 이제 러시아 측의 입장에 대해서 공식적인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러시아의 프로파간다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의 입장을 일단 들어보고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좀 속내와 주변 배경과 그리고 푸틴의 의사결정에서 이너서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쉽게 얘기를 해보면 러시아는 이걸 전쟁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러시아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러시아어를 쓰는 러시아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사실 당사자에게 정확히 물어보지 않으면 그 미묘한 뉘앙스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도 직접 취재를 해보면서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참 자기 합리화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전쟁을 전쟁이라 부르지 않고. 근데 제가 또 취재를 하면서 사실 이 국제 뉴스를 보도하면서 시청자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직접 취재를 해다오라고 해서 직접 취재를 하면 영미권의 얘기만 듣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또 하세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로 들어갔는데 러시아 권력층의 얘기만 들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에서 또 러시아 야당 정치인을 취재를 했습니다. 제 책에도 블라디미르 밀로프라는 러시아 야당 정치인이 예. 등장을 하는데요. 이분은 이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는 야당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 알렉세이 나발리의 측근이고 경제자문을 맡고 있는데 야당 인사가 이 여권의 인사의 생각을 굉장히 잘 읽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적이기 때문에 이들의 약점이 뭐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야권 인사가 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밀로프를 인터뷰를 하면서 푸틴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고민이 무엇이고 왜 핵을 쉽게 쓸 수 없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사실 그게 최근에 뉴스를 전하면서 그 관련 8시 뉴스 클립이 300만 뷰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흥미로운 그 얘기였었고요. 인터뷰를 해보면서 푸틴이 핵을 막 쓰지 않을까라고 여러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과정에서 밀로프 전 차관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푸틴이 핵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실존한다.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만 쉽게 쓸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러시아와 미국이 벌였던 워게임 결과를 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러시아의 군수 담당 부총리가 러시아 내부에 실제로 공개했던 자료고요. 개전 6시간 만에 러시아가 패배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도 안 돼서 그 러시아의 전략 핵시설의 90%가 파괴가 된다. 전면적인 핵전쟁 때. 그러니까 전면적인 핵전쟁도 아니고요. 그거는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서 미국이 러시아의 군사기지를 사실 위성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그렇게 몇 시간 안에 러시아의 그런 전략시설들이 초토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핵카드를 꺼내 들게 되면 러시아는 정말 초토화될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거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인데 러시아의 곡창지대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또 맞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생산되는 식량이 러시아 전체 식량의 한 3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방사능 오염이 됐을 때 그 일대에서 생산되는 이제 식량을 거의 이제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서풍이 불면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핵 그 버섯 구름이 러시아로 바로 와버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 낙진이라든지 방사성 물질이 러시아에 넘어오지 말라고 장담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을 써서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한다라고 하는 계산이 섰을지는 몰라도 러시아가 뒷감당을 해야 되는 경제적인 그 크기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비난을 하지 않고 러시아의 원유를 사주는 우호적인 국가군들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나 뭐 사우디 같이 주변 국가들이 있는데 이런 국가들이 과연 전술핵을 사용을 했을 때 비난 대열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들이 과연 러시아 원유를 계속 사줄 수 있겠느냐? 만약에 핵을 쓰게 되면 이들도 비난 대열에 동참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국제적으로 인심을 잃는다.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사면초가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푸틴이 핵카드를 쉽게 쓸 수 없다라는 그런 크렘린의 어떤 실질적인 고민의 단면을 소개를 해준 바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 시청자들에게 상당히 좀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러시아 측의 여당도 여당이지만 야당 측의 얘기에서 그들의 속내를 또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참 그게 대단히 흥미롭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그 부분이 아마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을 어떤 수단으로 처음에 어떻게 접촉하느냐. 이게 조금 사연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쟁이 처음에 벌어지기 전에 미국이 이거에 대한 경고음을 상당히 오랫동안 울렸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언제
러시아가 쳐들어갈 겁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날짜를 아예 특정을 해서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네. 물론 그 날짜에 러시아가 침공을 하진 않았지만 그만큼 미국이 위성으로 보면서 러시아의 군사적인 동향을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오스틴 국방장관이 러시아가 혈액을 모으고 있다. 이거는 전쟁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다라는 이런 움직임까지도 실질적으로 다 공개를 했었어요. 이런 상대국의 군사적인 움직임을 낱낱이 공개를 한 거는 거의 쿠바 위기 이후에 처음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다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공개를 한 이유는 러시아에게 우리가 다 보고 있고 그렇죠. 쉽게 전쟁 일으키지 말라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계속 그 사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긴장을 일으키면서 실질적으로 전쟁을 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경고음을 울리면서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또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렸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미국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정책 담당자들을 한번 접촉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시 이 영미권 매체에서는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뭐 시장 그리고 뭐 젤렌스키 대통령까지도 상당히 언론에 출연을 많이 했었고요. 뭐 이메일도 보내고 뭐 전화도 걸어보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운이 좋게도 몇 명은 전쟁이 나기 전에 실질적으로 연락이 닿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이렇게 시간을 정리를 하려면 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데 그걸 막 한참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실제적으로 전쟁이 나버렸거든요. 그리고 막 키이우가 폭격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분들이 소재가 한동안 파악이 안 되는 아주 좀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취재도 취재지만 이렇게 취재를 위해서 인연을 맺은 분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너무나 신변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직업적으로 성공해. 네,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왓츠앱으로 보통 우크라이나 분들은 연락을 많이 했는데 건강하냐, 안전하냐, 당신이 굉장히 걱정이 된다. 사실 그건 좀 진심이기도 했고요. 근데 그분들이 폭탄을 피해 다니면서도 그런 연락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또 고마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잘 지내고 있고, 근데 우리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소재가 파악이 안 된다. 뭐 이런 이 답을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상황이 조금씩 안정이 되면서 이제 CNN이나 BBC 같이 이제 주요 외신들과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연락을 해놨으니까 이제 그분들은 우리 뭐 시장, 뭐 우리 국회의원이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당신도 언제 인터뷰를 해보겠냐라고 했을 때 뭐 당연히 그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분들이 시간을 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보도를 하면 사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도를 했을 때 그분들이 제가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유튜브라는 좀 글로벌 플랫폼이 이제 탄생을 하면서 저희가 방송을 한 거를 SBS 뉴스 유튜브 링크 같은 걸 보내주면 이제 번역도 되고 이제 그분은 제가 이제 영어 인터뷰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내용의 전체적인 윤곽은 다 파악을 하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보도의 진정성이 담겨 있다라고 평가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도를 해서 이런 걸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그분들이 다른 분을 또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을 한번 인터뷰를 해봐라. 사실 제가 우크라이나에 좀 고위 인사를 접촉하려고 시도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중간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너무 인터뷰를 하면 좋을 것 같은 분인데 못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먼저 그러면 내가 전직 국방부 차관 여성 차관이 있는데 알리나 플로로버라고 이제 제 책에도 나옵니다. 이제 그분을 한번 인터뷰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오히려 거꾸로 역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취재원을 타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제 개전 초기에 러시아, 미국 그리고 우크라이나까지 총 10명을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국제적인 평판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뭐 이번 전쟁의 끝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좀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중요한 고급 정보를 좀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 좀 적합한 분들을 찾아내서 인터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그 인터뷰를 하면 댓글들이 그렇게 붙습니다. 직접적인 뉴스의 당사자들을 뭐 뉴욕타임스나 다른 CNN이 아니고 우리의 목소리로 봤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이 특파원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막 이런 댓글들이 많이 붙거든요. 저는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 자포리자 원전 CEO 여기가 지금 러시아군이 들어가서 거의 인질로 삼아서 지금 운영을 러시아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직접 하고 있고 그런 인터뷰는 어떤 러시아의 제재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 성사 뒷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사실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지역이었고요. 왜냐하면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포리자 원전이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노심 용융이라고 하는 멜트다운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재현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우크라이나 한 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러시아 어떤 인류의 재앙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유럽에서 가장 큰 원전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시설인데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거든요. 오죽하면 IAEA 사무총장이 직접 사찰단을 이끌고 그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이 원전 상황이 사실 아주 명확하게 알려지지가 않아요. 대체적인 윤곽은 알 수 있지만 뭐 이렇다는 얘기도 들리고 저렇다는 얘기도 들리고 외신들도 보도를 하는 게 이렇게 알려졌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이 원전 상황이 어떤지를 좀 알려고 우크라이나 사실 취재했던 분들한테 많이 노크를 했어요. 이 원전 상황을 어떻게 하면 취재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했더니 그분들이 이제 그러면 그 원전 CEO를 인터뷰해 보세요 라는 추천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접촉을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내가 좀 알아봐 드릴게요 라고 해가지고 사실 추천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연락처를. 그래서 연락을 직접 드려봤더니 사실 그분도 한국 매체에서 연락을 받은 게 좀 약간 의아해하는 반응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한국의 얘기를 하기를 원해요. 그 원전의 상황을 정말 낱낱이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디젤 엔진의 연료가 10일치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인터뷰하면서 듣고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심각한 상황이구나. 근데 전력선이 계속 끊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전력이 끊어지면 보조 전력을 가동하고 그것도 안 되면 디젤 엔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데 그게 최대 10일까지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국 시청자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국제사회에 관심을 호소하고 우리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는 거를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쟁 지역에 있는 원전사 CEO조차도 그걸 알고 저희 시청자들에게 호소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최근에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어떤 국제 뉴스의 당사자가 아닌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제 뉴스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당사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걸 취재하면서 항상 물어보거든요. 한국이 대러 제재에 어떻게 참여하는 걸 원하십니까? 내지는 한국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우리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면 파편을 들고 나왔다는 비탈리 클리치코 시장은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우리에게 방독면을 좀 지원해달라.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생화학전 위기에 노출돼 있다. 그런데 이게 구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래 한국이 직접적인 전투 무기를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한테 방독면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그들도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정말 때문에 K가 커진 거예요. 아 정말 커졌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국 언론의 좀 문제점을 저도 이제 과거에 언론에 있었기 때문에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우리가 국제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도한 역사 자체가 이렇게 길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89년에 일본에 갔을 때 당시에 요미우리 신문의 일면 톱 기사가 남아공의 만델라의 그 석방을 요구하는 어떤 그 기사가 일면 톱에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근데 지금 30년이 흘렀지만 우리나라의 그 신문 뭐 톱이나 뉴스에 여전히 국내 정치에 머물러 있는 거. 사실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방산이나 뭐나 이게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에 우리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여기 있는 워싱턴 인사이트의 그 책에 보면 그런 우리 기자의 시각, 특파원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러시아가 합병한 4개 지역에 네. 푸틴이 계엄령을 선포했던데 지금 푸틴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좀 생각이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는 계산 착오를 심각하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개전 초기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계산은 뭐냐면 전쟁을 해서 일주일 안에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는 계산을 가지고 침공을 한 거거든요. 이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자체도 이 푸틴 대통령이 생각한 것만큼 자기는 장부상의 러시아 군의 전투력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장부상의 수치와 러시아군의 실제 전투력은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그걸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 군의 부패가 그만큼 심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러시아가 공군력으로 개전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장악했다는 얘기가 잘 들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벤 호지스 전 유럽 주둔 사령관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전투기 중에서 몇 대가 뜰 수 있는지 사실 아무도 얘기를 못한다. 그만큼 군사력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산착오를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잘못 껴서 계속 단추를 잘못 끼워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교전 상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이 교착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전진도 못하고 후진도 못하고 발을 빼야 되는데 출구 전략은 잘 안 보이니까 푸틴이 그래도 이 전쟁에 있어서 본인들이 승리했다라는 어떤 자국 내 내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일부 지역을 점령한 4개 지역, 뭐 자포리자라든지 헤르손이라든지 돈바스 지역을 영토 병합 투표를 하면서 이제 자국 영토로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곳을 우크라이나가 계속 침범해 들어오면 이제 자국 영토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쓸 수도 있어라는 좀 협박 수위를 올린 겁니다. 그런데 군이 너무나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 군 동원령을 발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 군 동원령이 푸틴의 패착의 가장 큰 결정판이 됐습니다. 민심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특별 군사 작전이라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TV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전쟁을 좀 영화같이 소비를 했었거든요. 러시아 사람들은 이거 나랑 관련 없는 일이야. 그냥 뭐 푸틴의 전쟁이고 푸틴이 그냥 우크라이나를 혼내주기 위해서 특별 군사 작전을 한데 그 실질적으로 소식도 잘 전해주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그렇게 패배를 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전력상의 손실을 제대로 보도도 하지 않았는데 부분 군 동원령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차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민심이 들끓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아빠들, 젊은 남자들이 실질적으로 군대에 끌려가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이 징집을 피해서 주변 국가로 막 탈출하는 행렬들이 막 길게 늘어서고 그러면서 러시아 민심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잘못 단추를 끼우면서 내려가면서 이제 민심이 요동치는 단계까지 갔거든요. 일단은 푸틴은 올 겨울을 넘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유럽이랑 에너지 전쟁을 벌이면서 지금 유럽 전체가 막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전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러시아 가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일단 이 겨울을 나면서 본인들이 에너지를 갖고 유럽을 무릎 꿇려서 대러 제재를 풀겠다라는 계산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드스트림 그 가스관도 지금 뭐 누가 파괴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 가스관이 폭발되면서 또 유럽은 또 그 가스 가격이 또 치솟고 이런 에너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 에너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자기들의 뜻대로 또 이번 판을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겨울이 날 때까지는 러시아가 어떻게든 좀 이 전쟁을 좀 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특파원이 생각하시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다음에 뭐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 앞으로 그 전개될 수 있는 이 전쟁이 종식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까요? 여건이라고 할까요? 어떤 상황이 돼야 이 전쟁이 가라앉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취재원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 전쟁의 끝이 어디라고 생각하냐, 언제쯤 끝날 것 같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통되는 의견은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전쟁의 조건이 맞아서 협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게 뭐냐면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기반 시설과 민간인 밀집 지역을 겨냥해서 드론 공격 같은 걸로 민간인을 마구잡이로 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이 주변 인사들이 그런 식으로 비참하게 사망한 당사자가 되면 굉장히 격앙됩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뭐 이 전쟁을 끝내자라고 정치권에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러시아가 이렇게 주고 이렇게 나갈 수 있대라고 국민들에게 얘기를 꺼내는 순간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쉽게 이제 입에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러시아인들은 굉장히 분노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태가 돼가기 때문에 러시아가 어떤 충격과 공포를 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러시아는 더 강경한 이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조건이 되려면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침범한 영토를 그러니까 원래 본인들의 영토를 회복하고 게다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상당수는 이게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불법 점령하고 있는 것도 거기도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영토까지 수복할 때까지 이 전쟁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6.25 전쟁 때 최근에 중국에서 그 해제된 자료 연구한 거 보면 이 한반도의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으려고 했던 건 소련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 미국이 여기에 계속 묶여 있어야 유럽에서의 소련의 영향력을 계속 가지기 위해서 중국과 남북한 미국을 계속 이 한반도에 묶어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김특파원 얘기한 것처럼 국제 정세 속에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당히 오래 끌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저는 현실감입니다. 지금 한국 전쟁 때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이 전쟁이 오래 가기를 바란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어쨌든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미군의 희생이 없이 이 상황에서 어쨌든 대리전을 치르고 있고 유럽 내에서 절대적으로 에너지와 군사력에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지금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국제 정세적으로는 유리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 미국도 이거를 전쟁 물자를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점은요. 이게 미국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해서 의회 권력이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조금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은 이 철저하게 고립주의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문제도 아니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전쟁에 그렇게 돈을 대서 무기를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만약에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면 케빈 메카시 의원이 이제 의장이 될 텐데 이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상당히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 공화당은 민주당하고 조금 결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미국이 이 전쟁을 끌어가서 러시아의 힘을 빼고 미국의 세계 정책을 봤을 때 더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미국이 판단을 한다고 보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당장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가스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휘발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저도 7월에 미국에서 들어왔지만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휘발유 가격을 겪고 왔어요. 근데 갤런당 예전에 넣는 거보다 한 2배씩 오르는데 이제 미국은 전부 주유소가 셀프 주유소 개념이거든요. 내려서 주유를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화가 납니다. 아니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길래 이렇게 가스 가격이 올랐어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또 공화당 측 인사들은 그걸 또 선거 전에 활용을 하려고 그 주유기 앞에다가 이 바이든 스티커를 많이 붙여놨어요. I did that. 이런 그 바이든이 이렇게 신나하는 모양과 함께 I did that 하고 다른 말도 없고 가격이 올랐는데 내가 그렇게 했어요 라는 거를 스티커를 막 붙여놨거든요. 그러면 바이든에 대해서 이게 인식이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엄밀히 얘기를 하자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면서 대외 정책에는 일부 좀 이익을 보는 측면이 있겠지만 집권층에서는 사실 중간 선거를 앞두고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소재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빨리 정리가 되고 이게 좀 평화롭게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강하겠죠. 전쟁이 장기화되면 국가로서 미국의 이익은 좀 늘어날지 모르겠으나 미국도 민생이란 것이 있는 것이고 그 점에서는 미국도 부담이 있다. 뭐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